그런 문제가 있고 한술 더 떠서 뭐 검정교과서화한다는 그런 시도도 있어가지고 과연 우리 다음 2세들한테 이 지금 정부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지 뭐 나라를 허무는 제일 쉬운 방법은 국민들 머릿속에서 애국심을 지우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서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발제하시고 토론하실 분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발제는 김주성 교수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조금 늦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 순서는 먼저 토론하는 양윤숙 변호사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김주성 교수님이 오시면 발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김정욱 사무총장께서 마지막으로 토론을 하는 걸로 그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하시는 김주성 교수님은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교원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고 영산대학교 석장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김주성 교수님은 미국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프랑스입니까? 미국에서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하셨네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욱 사무총장께서는 국가교육 국민감시단 사무총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기회평등 학부모연대 상임대표도 하시고요. 하여간 우리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야에서 여러가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먼저 토론을 해주실 양윤숙 변호사님은 저하고 같이 한변에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이시고 한변에서 여성위원장을 하고 계시고요.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윤숙 변호사님 토론 법률가시니까 이 교과서 문제를 아마 법적 프리즘을 통해서 좀 보실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법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는 게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 변호사님 청해서 먼저 토론을 듣기로 하는데요. 뭐 한 20분 정도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켜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세 번째 토론이었는데 갑자기 먼저 발제 비슷하게 돼가지고 제가 많이 까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지금 마지막이었는데 저는 제가 요청받은 주제는 제가 요청받은 주제는 이제 초등학교 지금 현재 교과서가 사회 교과서가 이제 국정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교육부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을 해서 2022년부터 현장에서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바로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이쪽에 슬라이드쇼 한번 안 넘어가는데 밑으로 내리시면 넘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 전환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22년도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장 적용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중에서 이제 대상 과목은 사회, 수학, 과학인데 저희는 이제 특히 수학, 과학은 큰 논란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사회과 과목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과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가장 문제점은 원래부터 중고등학교 그 교과서에 대해서 검정 심사 제도를 개선을 한다라고 해서 완전히 심사 제도를 완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원래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22년도에 초등학교 그 검정 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서 이걸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지필 기준을 최소한도로 하겠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심의진의 그 검정 과정에서 그 심의진이 문제가 있을 때 기존에는 수정 지시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수정 권고로 완화하겠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예전에는 수정 지시를 미행하면은 과감하게 검정 불합격 처리를 했는데 이거를 자유롭게 이제 반영하게끔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살펴볼 문제는 우선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인데 이게 이제 사회과 국정제가 유연인가 여부와 저희가 만약에 검정제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마련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곧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국정교과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퉈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정부 때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국정제가 위헌이라고 이제 저쪽 이 특정 성향 출신의 분들이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는데 그게 그 국정화 정책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각하로 돼가지고 그 판단을 못 받았고요. 우리가 남아있는 거는 지금 예전에 중학교 국어 교과서 시절에 국정제 시절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생의 수학권, 그러니까 교육받을 권리가 그 교사의 수업의 자유, 우리가 교재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업 자유의 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부분은 우리가 초등학교 그 국정교과서를 검정화한다라고 할 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지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국정제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의 수학권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언권 보장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이게 초등교육 단계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후에 지금 바로 연속해서 보는 검정제 전환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검정이냐 국정이냐라고 할 때 이제 이거는 발행 체제의 문제거든요. 근데 발행 체제라는 거는 국정이라는 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그 교과서를 편찬하겠다는 거고 검정이라는 것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되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도로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다 하고 국가의 그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우리 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논의 대상인 대상이 바로 초등학교 단계에서 적용하는 교과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생의 수업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검정으로 전환을 했을 때 학생의 수업권과 자유로운 인격 발현에 지장이 되진 않는가. 거기다가 우리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우리 초등학교는 사회 과목의 역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특히 근현대사 부분이죠. 근데 근현대사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종의 정치적인 투쟁의 성격을 갖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 투쟁의 정치적 투쟁의 성격을 갖는 내용을 교과서에 담는다라는 것은 정치적 투쟁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과목의 특성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검정체제가 완전히 도입이 되면서 끊임없는 역사적 편향,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현실이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 하에서 과연 초등학교 검정 전환이 이게 맞는 것인가? 초등학교의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다양한 사상이나 가치를 이거를 그 비판적인 능력을 가지고 취사 선택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이 중고등학생보다도 많이 떨어진 아주 현저히 미숙한 단계인데 이런 상황에서 검정제 전환이 타당한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검정제로 전환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요청받은 부분은 그 현 국정제 사회교과서가 어떤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검정제 전환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거를 검정 전환했을 때 공평하고 균형 있는 내용을 근현대사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사회과 과목에 담을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례를 중고등학교 역사검정 교과서에 대해서 검정제를 도입했고 그 어떻게 논란이 있어 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원래 국정제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김대중 정부 때 중등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검정제를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국사는 국정체제로 그리고 신설 과목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신설을 해가지고 검정체제를 도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심화 선택 과목으로 포함된 신설된 한국 근현대사 과목이 7종의 검정교과서가 발간되면서 지속적으로 편향성 논란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성출판사 편향성 논란은 여러분 다 아시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 편향성 논란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금성출판사에 대해 수정 명령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필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 명령에 대해서 또 취소 소송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같은 경우는 한국사로 통합을 해가지고 검정체제를 전면 도입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 역사 교과서가 편향적으로 편향화 현실이 심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2013년도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교학사 교과서라고 해서 이게 너무 기존에 우리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편향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자유민주주의 측면을 강조하자 해가지고 우리 우파 진영에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일부 정치권과 특정 성향 단체들의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집중 공격이 이루어지고 일본 위안군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 동학농민운동 유족 등등 9명이 교각사를 상대로 교과서 대포금지 감처분 신청을 하는 등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채택학교에 대해서 압력을 많이 넣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교학사 교과서는 채택률이 사실상 0%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박근혜 정부가 이제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국정화를 추진했는데 이 국정 교과서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폐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7종 검정 교과서가 지금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그 2014년도 때 논란이 됐던 그 출판사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교학사 빼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이거 2014년도의 기준인데 보시면 대표 집필자가 근현대사가 전부이고 하나 정도 교사 이렇게 돼 있고 그 집필진도 보시면은 이게 역사교과서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국정이거든요. 전체가 27명인데 교수 비율, 교수와 교사 하면은 교수 비율이 높죠. 근데 이 위에 그 7종 같은 경우, 7종 같은 거 보면은 교수가 몇 명 안 들어갑니다. 제가 교사가 그 비율이 대폭 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 왜곡이다.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기 때문에
예, 어쨌든 80% 가까이가 지금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이렇게 그 다음에 금성출판사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지금도 가지고 그 최근에는 가장 최근에는 그 역사 예 중고등학교 역사에 대해서 예 초등학교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자유민주주의 부분을 삭제하고 예 대한민국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그 다음에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삭제를 해가지고 굉장한 위헌 논란을 빚고 있고 특히 고교 한국사 근현대사 비율이 약 75% 가까이 그러니까 근현대사만 가르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시면은 제가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넣어놨는데요. 예, 예전에 고등학교 국사 시절에 맨 위에 예, 그때는 근현대사가 예, 32.8%입니다. 97년도인데 이제 2002년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들어가면서 국사에서 13.6%로 떨어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때는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신설되면서 실질적으로 정근대사랑 근현대사 비율이 예, 1대1이 됩니다. 그러다가 2011년 예, 이명박 정부 때 대폭 늘어났죠. 69.9%.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한국사 2014년도 예, 49%. 박근혜가 정부 때 한국사 교과서를 예, 국정하면서 6대4로 좀 줄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요. 2015년 교육과정에 예, 고교 한국사 4대3, 중학교 역사 5대3 해가지고 하다가 최근에 예, 개정을 내면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약 75% 정도가 예, 75% 정도가 근현대사 이렇게 해서 이 정치투쟁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우리나라의 그 우파 진영의 교과서 집필이나 출판 이런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정이 전환될 경우에 이 초등학교 교과서, 사회과 교과서의 담길 그 편향성, 아주 편향성이 심화될 가능성. 지금도 국정교과서 체제이지만 지금도 국정교과서 체제 하에서도 예, 정권의 영향을 받아서 편향성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합법정부라는 거,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거를 삭제 부인하고 예, 이런 부분이 위헌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저희 최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만약에 국정체제 하에서도 정권의 영향을 그렇게 받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 체제에서 집필진이 우파 진영의 집필진과 출판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 검정 전환이 되고 그 검정 심사제도가 완화된 심사제도와 맞물렸을 때 발생하는 그 엄청난 부작용은 바로 초등학생들한테 오롯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육부 검정화 전환이 문제점이 무엇이냐? 예. 지나치게 교사 선택권만 강조했다. 거기 그 검정 전환하면서 교사들을 상대로 인디스쿨이라는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58.7%가 검정제 전환에 찬성한다고 나왔다는 것을 근거로 냈습니다. 근데 그 교사들은 당연히 다양해진다라고 하면 찬성한다라고 교재 선택권이 넓어지니까 당연히 찬성하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 학생이 왜곡되지 않고 균형된 역사교육, 사회과 교육 이 받을 권리, 수업권에 대해서는 얼만큼 배려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학생을 왜곡되지 않게 양육하고 인격적으로 예, 교육할 권리, 부모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학생이 그 예, 수준 높은 교육과 예, 편향되지 않은 교육을 통해서 예,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 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가 된다라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필 기준이 지나치게 검정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돼서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전환과 맞물렸을 때 예, 이거는 굉장히 교과형 도서의 질 확보 측면이 어렵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학설로 정설화된 내용만을 교과서에 수록하도록 해야지.
그리고 현대사는 가급적 비중을 축소해라 라는 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정도서 심사제도가 지나치게 완화됐습니다. 이거 그 예전에는 수정 보완 그 지시를, 그러니까 수정 먼저 권고를 해요.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수정을 하세요 하고 권고를 하면 그게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수정 명령을 때리고 그러면 수정 명령을 때린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자다 보니까 수정 명령을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정 명령 이행 그거에 대해서 미이행 시 불합격 처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엄청난 법적인 분쟁이 많이 붙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 6종 그러니까 7종 중에서 편향된 7종 중에서 6종이 마찬가지로 수정명령 취소 소송 해가지고 길게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필진의 성향으로 볼 때 자유의사로 반영하겠느냐? 이거는 간소화는 학생의 입장보다는 지필진의 편의만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만큼 수정명령을 했을 때 이게 다 수정명령이 나온다는 거는 수정보완 안 하니까 권고를 따르지 않으니까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쭉 이렇게 법적 분쟁이 이어져 왔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 거고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종 교과서 이거 2013년도에 효력 정지 신청을 하고 뭐 기각하고 뭐 이런 복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정 이렇게 그 수정 지시 권한까지 삭제를 하고 지필진이 알아서 고치든 말든지 자유롭게 해라.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시장에서 보여지는 이 편향성 문제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필진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보수 우파 계열의 현대사 지필진이 많이 부족하고 교과서 발행 시스템이 얼마나 됐느냐. 2013년도에 교학사 교과서 나왔다가 뭐 거의 퇴출됐습니다. 그래서 보수 교과서를 싹을 트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태도다 이렇게 평가한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이런 여건에서 검정으로 전환할 여건이 마련되었는가? 얼마만큼 초등학교 학생과 학생의 뇌를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을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미래세대 초등학생의 인격 발현 자유롭게 왜곡되지 않은 그러한 역사 교육을 통해서 성장할 권리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배려하였는가? 너무 지나치게 그 교사의 선택권만 강조하지 않았는가? 물론 그 교육부는 학생의 교재 선택권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 그 미성숙하고 판단 능력이 없는 그 학생들에게 선택의 의미가 있는지 저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검정교과서를 통해서 특정 이념 중심의 사고방식 주입이 우려된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저는 검정교과서가 정말로 이 공정한 이 경쟁 시스템이 시장에 마련이 되어 있다라면 한번 검토해 볼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필 기준을 강화하고 균형적으로 정설 위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확실하게 돼 있고 국가 시스템이 그리고 시장의 시스템도 이 자유보수 우파 계열의 이런 교과서 발행 시장이 구비돼 있고 이런 부분이 된다라면 뭐 검정 전환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많은 지금의 여건하에서는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화 전환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윤숙 변호사님께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포함한 교과서의 검정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도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인지 또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1977년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77학번인데요. 저희가 다니던 대학에 국사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같이 국사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81년도에 졸업한 사람이 거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학생운동회에 나가가지고 제때 졸업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때서부터 이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좌편향되는 그런 아주 광풍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와 교육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상황에서 검정화, 교과서를 검정화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뭐 기울어진 운동장도 아니고 거의 뒤집어진 운동장에 우리 2세들의 교육을 그냥 방기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북 좌파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100년 역사전쟁이라는 것을 기획을 해서 대한민국은 이게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 2세들한테 머릿속에 주입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참 뒤늦은 감이 있고 지금이라도 뭐 열심히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김주성 교수님 오셨는데 아까 제가 소개는 자세히 드렸고요. 김주성 교수님을 모셔서 이제 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가 있어서 긴장을 해가지고 잠을 못 이루다가 잠깐 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제가 이 오피스는 수요일마다 아침에 오는데 저는 그때 늦진 않았는데 오늘은 긴장을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거는 초등사회 6학년 책을 내용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발표가 됐나요? 제가 좀 나가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과목이 이제 사회 과목이 있는데요. 그 사회 과목을 저희들 때만 해도 이제 책이 얇고 그랬는데 지금은 책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굉장히 두껍고. 제가 이거 한번 다 읽어보니까요. 이걸 어떻게 다 공부를 할 수 있나. 그렇게 거부이 날 정도로 이렇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교원대학교에서 25년을 근무해서 교육에 대한 감을 조금 갖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내용 검토를 서둘러 해보겠습니다. 사진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사진이 첫 페이지 오른쪽에가 표지입니다. 근데 왼쪽에 이제 성격을 좀 보여주는 건데 4.19를 설명하면서 초등학생들 왜 시위에 참여했을까? 저는 사진까지 넣습니다. 지금 사회 우리 민주 시민을 교육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항 의식을 굉장히 키우는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이슈별로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단원 구조 전체, 구조적인 문제하고 서술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은 언제입니까? 이게 대통령은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했습니다. 저 이야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일이 8월 15일이긴 한데 임시정부 수립일이기 때문에 저 때만 해도 임시정부 수립일을 지정을 안 해서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4월 11일이었죠. 4월 11일인데
2019년 4월 19일이니까 100년이니까 1919년 4월 11일로 상정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4.27 판문점 회담 뒤에는 대통령이 경료사에서 얘기할 때는 얘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건국일이 빠졌습니다. 그거는 북한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랑 같이 건국을 기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쓱 뺐습니다. 그러자마자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이제 4월 11일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재헌헌법 전문에 보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1 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뜻이었습니다. 그를 임시정부를 건국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건국을 표현하셨던 것은 북한을 향해서 너희들은 정통이 아니고 우리가 정통이라는 걸 주장하셨고 그것도 이제 다음 장에서 표현하겠지만 4월 11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건국 3주년을 맞는 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대한민국 그렇기 때문에 이제 48년 15일에 광복 3주년을 맞는다고 했으니까 맞아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8월 15일로 잡은 겁니다. 초등학교 거는. 근데 그 다음을 한 번 더 보시면 그렇다면 건국이라는 표현이 헌법 전문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건국이란 말이 건립이란 말이 그럼 임시정부 수립일은 언제냐? 이낙연 총리가 올 4월 11일 7시 19분이었습니다. 7시로 했던 거는 19시 19분이라고 해서 1919년을 기념한다고 해서 시간을 저렇게 잡아서 기념식을 했습니다. 임시정부 기념식에서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식이니까 4월 11일이 된 거죠. 근데 이 초등학교 사회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3.1운동 전후로 해서 국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여러 개가 만들어졌는데 이 통합해서 19년 9월에 상하이에서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9월 11일로 잡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한테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교과서에는 9월 11일로 나왔는데 9월 달로 나왔는데 정부에서는 4월 11일 날 대대적인 기념식을 하니까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라는 항변이 저한테 도착해서 그걸 소개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임시정부가 제일 먼저 생긴 게 노령정부인데요. 그거는 사할린에서 된 건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된 건데 3월 17일이었고 상해 정부는 4월 11일 날 이거를 지금 기념했습니다. 한성정부가 이게 제일 정통이 있는 건데 4월 23일입니다. 서울에서 페이퍼 정부였지만 전국의 청년들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가장 정통성이 있다고 봤고 한성정부를 이승만 대통령은 염두에 두고 4월 23일로 염두에 두고 임시정부 건국일을 저기다 잡았던 거죠. 그랬다가 이 한성정부가 정통성이 있으니까 실체는 없고 그러니까 상해 정부를 세웠던 사람들하고 노령정부 세웠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통합상황의 정부를 9월 11일 날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한다 그러면 9월 11일로 잡아야 되죠. 아무래도 정부 수립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저 노령정부서부터 다 총통이나 대통령은 이승만을 지명했습니다. 그런데도 4월 10일로 이 사람들이 고집하는 이유가 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대한민국 정통성이 어떻게 이제 구현되나 교과서에 보면은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여기에 64쪽에 보면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1948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나눠지게 되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 나라라는 나라는 본래 땅을 의미하거든요. 이 논이라는 그 니은자 들어가는 그거랑 같아서. 그럼
그 땅이기 때문에 국토를 얘기하고 국가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 국가는 그러면 지금 두 개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라고 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의미로 다 쓰여져서 어린아이들한테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냐 라는 느낌을 굉장히 그 혼란을 준다라는 느낌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가 둘로 갈라졌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서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이들한테 국가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졌죠. 이쪽에서 보면은 사실 아쉬운 것들은 유엔 총회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유일합법정부로 승인됐다는 건 도저히 아무런 언급도 없고요. 합법정부로서 정당성을 우리가 주장도 안 되어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보게 되면은 좀 참혹합니다. 북한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수립되었다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립정부를 수립했다고 해서 어떤 국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다만 이 뒤에 내용들을 보면 대한민국은 독립정부를 수립했지만 아무런 그 국가 정체성이 없고 뒤에 4.19 혁명과 5.18 민주화혁명 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화된 국가. 그럼 민주화되기 전에 국가는 어떤 국가냐? 여기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고 결국 그거는 독재국가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북한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어린 마음에는 이게 어느 나라가 더 훌륭한 국가냐라는 부분 내에 전혀 우리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그런 정말 저희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북한의 투표가 소개가 됐었습니다. 투표에 흑함 백함이 있었는데 여기가 북한하고 우리하고 구별하려고 그러면 선거 하나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북한은 요즘에 흑함 백함을 가지고 다니다가 흑함은 누구도 넣지 않으니까 그건 없애고 하얀 통만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요. 단일 후보가 나와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 이 비밀 투표에 다수 그 후보들이 나오는 이 장면이 우리 때만 해도 초등에서 교과서에 좀 보여줬었는데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6.25란 어떤 전쟁이냐? 여기도 지금 아셨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거는 6월 25일 날 북한군은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고자 38도선 전 지역에서 총공격을 시작했다. 침략이란 말도 나오지 않고 총공격을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단지 도록에 이 남침 경로라는 말이 하나만 나오는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 통일하고자라는 것이 통일전쟁으로 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력 통일전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공산화 침략전쟁이라는 부분이 거의 감 잡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 분단격보의 통일전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큰 거죠.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전교조 쪽에서는 통일을 강조하면서 6.25 전쟁을 아마 상당 부분 아이들한테 정당성 있는 전쟁으로 아마 뉘앙스를 줄지 모릅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 다음에 6.25 참화를 그렇게 많이 적어놨습니다. 파괴된 모습과 고아, 이산가족, 피란생활, 이 피란민 생활들이 뭐 사진이 전부 그걸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6.25를 가르친다는 것은 물론 우리 정부 수립 후에 나온 건데 우리 아이들한테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이것을 어렸을 때 심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전쟁 혐오증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6.25 전쟁이 났으면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는 무슨 의미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커다란 전쟁을 막을 길이 뭐냐, 우리가 대책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애들이 의문을 가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듯이 전쟁을 앞두기 위해서 거대한 전쟁은 그 뒤에 이 부분이 언급되어야 되는데 참혹상에 대해서는 69페이지에서 71조까지 3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이거 진행 과정은 도표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뭐 한 3페이지 이상 되어 있어서 이 국가 안보 그 뒤에 문제들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우리가 전쟁 끝나고 나서
이 한미 방위 조약이라는 느낌들을 우리들이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얘기들이 거의 빠진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데 링컨이 나옵니다. 갑자기. 링컨이 여러분들 잘 아듯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인데 이게 민주주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링컨의 연설에는 베스트 거버먼트, 최선의 정부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대의민주정부는 국민에 의한 정부가 아니고 대표에 의한 정부거든요. 바이 더 피플이 아니고 바이 더 리프리젠터티브인데 우리는 이거를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저 국민이란 말이 저쪽으로 가면 피플이거든요. 영어로 가면. 저거는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국민은 아니고 인민이죠. 만약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 아테네 민주주의가 진실한 거고 이 대의민주주의는 이거는 좀 이상한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이 언명이 이제 게티스버그 연설인데 게티스버그 연설은 레토릭인데 사실은 이걸 갖고 정의로 민주주의의 정의로 다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지성인들도 대부분 많이 혼돈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를 가르칠 때 게티스버그까지 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게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건국초에 대한민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나라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78페이지에서 99쪽까지 나와 있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은 이승만 독재 정치를 타도한 4.19 혁명, 박정희의 시해 뒤에 발생한 5.18 민주화운동, 전두환 독재 정부를 무너뜨린 60 항쟁 이게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진들이 우리 정부를 설명하고 우리 역사를 설명하는데 전부 이 그 세 가지 시위나 운동으로 표면을 다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것만 보게 되면 부정부패와 장기 독재로 만연했던 나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눈에 보이지 않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보여주더라도 사실상 세계 2차 대전 뒤에 독립한 신생국으로서는 비교적 건강한 국가였다는 부분이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사실 뿌리가 생기는 건데 이 부분 내에서 지금 소녀우리 부정적인 모습들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과연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표현해 주셨듯이 저기에 있는 게 바로 촛불 시위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촛불 시위를 보여주고 여기에서 대부분은 시위하는 모습들로만 사진으로 갔는데 촛불 시위에도 이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사회 공동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촛불 집회가 열린다 라고 설명하고 여기에서 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시위를 보여줌으로 해서 여지껏 4.19, 5.18, 60 항쟁 사진들을 쭉 보아서 이거 보게 되면은 사실상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게 시위가 일상적이고 평화적인 정치 참여라는 느낌이 그대로 각인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 물론 작은 사진들로 캠페인하는 거, 서명운동하는 거, 1인 시위하는 거, SNS 댓글 달기나 시민단체 활동의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결국 비일상적인 정치 과정들인 거죠. 일상적인 과정으로 결국 나와 있는 것은 정당 활동이나 공청회 참석, 투표도 나란히 소개되고 있는데 그 많은 사진 중에 이 사진들이 작은 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눈에 안 띄는 그런 저기 보시면은 4.19부터 촛불 시위까지 거의 19쪽에 걸쳐서 기술되고 있는 반면에 이거 소외된 거는 10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일상적인 정치 과정을 가르치는 게 사실상은 민주주의 교육인데 우리 일상 과정이 결국 저런 비일상적인 과정이 더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걱정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한테 크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권리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의무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인권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요, 전부 권리 중심으로 전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초등학교 교사들은 그래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욕을 한대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건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래 저희 나라에서의 그 유교 교육도 의무 중심의 교육이었을 뿐만 아니라, 본래 민주주의 교육은 권리는 지배 교육이고 의무는 복종하는 교육인데, 의무 교육을 지탱하고 나서 이성이 생겼을 때 권리 교육을 시키는 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그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지칭되는 거고, 이 전통이 서구에서는 지금까지 쭉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본래 권리란 말이 생겨난 것은 뭐 아테네에서 생긴 건 아니고요. 이거는 결국은 언제는 근대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유주의에서 나온 건데, 지금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만 해도 권리란 얘기는 없었고요. 거기서 주로 했던 거는 이제 평등권, 평등한 그 정치 참여를 주로 잡아줬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 권리 중심으로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선거를 시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선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반장 선거를 시키거든요. 미국에서는 줄반장 교대로 시키는 게 전부거든요. 아테네에서는 선거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테네는 주로 추첨과 교체였거든요. 그래서 그 의무 중심으로 이게 흘러갔는데, 여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적어놨습니다. 이분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 지배받아오지 않은 사람은 좋은 지배자가 될 수가 없다.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 지배할 줄도 알고 지배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지배 잘하려면 먼저 지배받는 훈련, 우리로 보게 되면 준법 교육인 거죠. 준법 교육이고 규칙을 지키는 교육, 이게 앞서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우선 어른들 비슷하게 이 선거운동 하는 거를 해서 아이들이 오히려 선거한다고 집에 애들 친구들 모아서 뭐 빵 대접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는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서양에 가보면 민주주의가 상당히 조용하고 일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너무 눈에 띄고요. 이게 여기에서 이거는 이 교과서가 나온 이래로 주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쪽으로다가 많이 편향이 돼 있어서, 만약 우리가 보수 정권이 다시 잡는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좀 톤다운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초등교과서에서 가르쳐야 될 민주공화국의 원리,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헌법 제1조와 제1조 1항과 2항인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건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냥 예시만 해놓고. 근데 여기에서 민주공화국이면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가 합쳐졌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민주주의만 가르치니까 아테네만 가르치거든요. 공화주의를, 공화국을 가르치려면 로마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로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성계에서도 전혀 우리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도,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그 사람들은 추첨으로다가 모든 것을 했는데, 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은 너무 신성화되고 있어요. 근데 본래는 이게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도 권력인 이상 부패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국민이 끊임없이 견제를 해줘야 되고, 국민이 감시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공화주의 컨셉인데, 우리는 민주주의 컨셉만 주로 해서 국민으로부터 나오면 신성한 것으로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은 촛불혁명에서 나온 자기의 신성한 권력으로 고집을 많이 하는 게 이 속에 많이 담겨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우리 지성계의 논의가 교과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계의 논의가 교과서에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우리가 가르쳐야 될, 아이들이 지금 세계화 시대 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 내에서 우리의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저 아이들이 감잡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우리는 이제 사실상 50년대 농업 경제에서 탈피해서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고 70년대 종합공업으로 이루어져서 80년대 자동차, 90년대 컴퓨터 발전되어 왔다고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주체인지를 전혀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기술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이 왜 기적으로 불리는지 한강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저 그냥 잘 됐다는 이 기술만 나와 있습니다. 산업화 전략의 필수 조건인 농지개혁 이 부분은 그 여지껏 우리들한테 욕을 했거든요. 북한에서는 무상물수 무상분배를 한 것이 마치 우리의 유상물수 유상분배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걸로 훨씬 더 훌륭한 걸로 얘기가 되어 왔는데 그게 저쪽 좌파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 내에서도 지금 농지개혁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좌파에서도 우리의 농지개혁이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부분을 지금 부인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빼버린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창조적인 산업화 전략으로 국가 주도적인 산업 전략이 이게 얼마나 세계에 유명하고 이게 바로 저쪽에 중국의 등소평이나 이 후진국들이 이거 배우기 위해서 지금 새마을운동 전부 이렇게 수입해가고 우리가 세계 발전도상국에 우리가 희망의 등대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주역이 누구였는지 예를 들어 농지개혁의 주역이 이승만 대통령, 경제개혁 5개년 계획의 주역인 박정희 대통령, 포항제철의 박태준, 삼성물산의 이병철, 현대자동차의 정주영 이런 영웅들이 소개되어야 되는데 아무 연급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인물이 하나도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새마을운동도 전혀 안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뽑아본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 내용들이 올해 많이 교육부에서 수시 개정만을 해서 교육부가 마음대로 고친 거거든요. 이 책들을. 그래서 올해 처음 이게 현장에 나온 건데 현장에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이 더 눈에 띄게 전에보다 더 심해졌던 거죠. 앞으로 아마 더 강해질 겁니다. 아마 임시정부 수립일도 건국일도 아마 교과서도 임시정부 수립일이 9월달로 잡혀 있는 것도 아마 바뀔지 모르죠. 내년 밤에. 단원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원이 초등사회 단원은 여기 사회에 이렇게 1, 2, 3으로 잡혀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정치 발전, 경제 발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시듯이 신생국 대한민국에 닥쳤던 가장 큰 문제는 세 개였지 않습니까? 근대국가 수립하는 거, 자본경제 발전시키는 거, 민주정치 확립하는 거였는데 근대국가가 48년에 해서 69년에 뭐 학제에 따라서 72년까지 보거든요. 저게 뭐냐면 국가가 되려면 일단 안보가 확실해야 돼. 안보가 확보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체계가 완비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 독립이 돼야 되는데 뭐 안보는 1954년에 한미동맹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확보가 됐었고 교육체계는 60년대만 해도 벌써 초중등 교육이 다 됐고 대학생들이 그때 5만 명이 됐는데 그게 영국의 대학생들하고 숫자가 같았거든요. 5월달에 60년에 그러니까 교육체계가 거의 완비가 된 거죠.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이죠. 그 다음에 69년에 가서 미국에서 저희가 빠집니다. 피원조국 명단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저걸로 잡는다 그러면 69년에 우리가 근대국가 완성이 됐고 자본경제는 잘 아시다시피 62년에 시작을 해서 제 기억으로 83불이었죠. 그 당시. 그랬다 87년에 가서 3,400불 우리가 완성하면서 중산층이 형성이 돼서 저게 자본경제가 확립됐다고 볼 수 있는 시기고요. 민주정치는 다 아시다시피 1988년에 87년 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 직선을 해서 우리가 2008년에 두 번에 걸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서구에서는 한국 민주주의가 완성이 됐다고 평가하니까 이 세 가지가 차례로 된 건데 초등 단원에서는 이 역사적인 순서를 거꾸로 바꿨습니다. 여기에서는 근대국가 수립하는 모습을 조선 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 오늘날의 우리까지 해서 6.25까지 가르치거든요. 그 다음에 정치 발전으로 넘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위를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 자유우파에서는 뭘로 보냐면 민주주의는 경제 발전에 얹혀진 경제 발전이 되고 나서의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고 전진한다는 게 이제 순차론이 우리 우파의 우론이고요. 저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경제 발전하고 민주주의는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병행론입니다. 근데 저 친구들의 병행론은 당위론에 불과합니다. 사실 세계에서 어디를 찾아봐도 민주주의가 어려운 나라에서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어려운 나라에서 만들어 놨어도 금방 무너지고 다시 권위주의를 거쳐서 경제가 발전된 이후에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아직도 많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저들은 뭐냐면 박정희의 경제 발전 이 부분의 공로를 인정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주로 이 사람들은 병행론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그때도 할 수 있는데 민주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 권위주의였다라고 해서 계속 비판하는 거죠. 근데 전 세계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박정희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중국에서부터 뭐 후진국들 전체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전부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역사 전개 순서 우리 역사 전개 순서대로 가르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병행론에 근거해 가지고 이 주로 시대착오적인 저항 정신을 부추겨서 지금 현대 필요로 하는 포용적인 리더십을 거의 억눌러 놓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다른 구조가 이렇게 구성되면서 문제는 뭐냐면 근대국가 수립하면서 주로 독립운동인 것들을 전부 사진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저기를 그 뒤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또 싸우는 걸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첫 장, 두 장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는 거는 끊임없이 어떤 정치 권력체에다가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계속 진행되어서 갑자기 경제가 나옵니다. 경제는 풍요롭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감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서술 구조에 대한 마지막 서술 구조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아마 우리들이 다시 정리하게 되면 교과서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교과서는요 아이들한테 전부 외우게 만드는 교과서고 너무 많은 지식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매 페이지마다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읽어도요 이게 뭔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지식을 많이 가르치는데 초등학교 6학년한테 이 부분은 우리들이 과감하게 해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플라톤은 그런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일수록 태생 신화를 가르쳐야 된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너희들 다 만들어줘서 이 땅이 너희가 아버지 너희의 조국이다. 너희 부모다. 그래서 밖에서 거기서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밖에서 침략전쟁이 왔을 때 목숨 바쳐가지고 이 땅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어렸을 때 신화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바쳐서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는 신화가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지를 이 사회과 교과서를 보고서 애들이 무슨 느낌을 가질지 궁금해요. 콜보그의 도덕 발달론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정서적으로 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좋은 이야기로 가르쳐서 위인전을 많이 읽게 되거든요. 그 시절에. 위인전들이 많이 나와서 역사를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성이 발달할 때 이제 역사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그때 심어주는 게 이게 이제 우리 그 사회과에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본 이제 교육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초등사회교과서에서는 건국신화라든가 대한민국 성공신화에 대한 이야기, 건국영웅이나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나오면 꼭 김구 선생하고 같이 사진 붙여놓고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냐고 비교해보라고 그러고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다 저 선생님들이 다 전부 자기 마음대로다가 얘기를 하겠죠. 뭐 6.25 전쟁 왜 일어났느냐 뭐 질문들도 우리들이 쓰라고 해도 힘든 얘기하기 어려운 이런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들이 이제 사회과 교과를 가르치는 이유는 민주시민인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애국심 가르쳐야 되고 꿈과 포부를 가르쳐서 이 나라가 지금 완벽한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이제 이 나라 잘 만들어라. 이게 이제 사회과에서 우리들이 가르쳐야 될 기본 아이디어거든요.
이 애국심과 그 꿈을 심어줬느냐는 부분에서 우리들이 책을 보시면은 정말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초등학교 국에서는 우리나라가 건국 신화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아이들이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독립국가가 딱 생기고 만 거예요. 독립운동들 많이 했는데 독립운동이라는 게 맨 저항만 했지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떤 국가를 세우려고 했었다라는 그 미래 꿈들이 전혀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국가를 세우고 나니까 갑자기 나라만 쓴 것이지 이 나라가 뭐를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독립운동하는 속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일본 사람들한테 모든 걸 이제 책임을 미루는 거고 조선조 후기도 이 사람들이 후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조선조 후기도 묘사된 거는요. 우리 반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이 왜 망했는지 그래서 왜 근대국가를 세우려고 3.1운동이 일어난 건지 왜 독립운동가들이 왕조로 회귀하지 않고 민주공화국을 세우려고 했는지라는 이야기들이 전혀 나오질 않고 오히려 뭐 정약용인이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조선 후기가 새로운 흐름으로 나라를 사회를 바꾸려고 했던 모습들만 나옵니다. 그거 읽게 되면은 이게 왜 조선이 망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조선 망한 것에 대한 반성이 없이 또 미래 근대국가를 세운다는 거대한 꿈이 없이 저항 정신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건국에 대한 이 실체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없는 거죠. 나라에 대한 한강의 기적과 산업화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고 세계 각국에 우리를 위해서 찬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심어야 될 게 그 아이덴티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부심이거든요.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나중에 이 나라를 다 크고 나니까 이게 완벽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공헌을 해서 이 땅에 이 나라를 잘 세워야 되겠다. 이거를 확보하는 게 우리 교육 전체인데 지금 뭐 말씀 다 하시듯이 지금 많은 사람이 떠나려고 있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이 더 먼저 떠날지 몰라요. 이런 교육을 받게 돼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선진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주의가 우리가 어느 정도 완성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느끼기에 이 나라에 대한 이 안정감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심만 계속 심어준 책 같고 또 스토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 스토리 가르치는 게 이게 이제 위인전이라든가 이 스토리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책들은 지금 거의 모든 책이 스토리가 없습니다. 마치 공자님 말씀이 논어에 나오는 잠언록처럼 되어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플라톤서부터 스토리를 가르쳤거든요. 플라톤 이전에 호모서부터 스토리를 가르치고 성경이 전부 스토리 아닙니까?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스토리 전혀 없이 단편적인 지식들만 전부 넣어놓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주로 세뇌교육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을 못하게 무조건 집어넣는 머릿속에 이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사회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지성계 전체의 문제죠. 여기에서 제가 서술 구조까지 검토한 것은 물론 이번 책만 해도 문제지만 우리가 나중에 좀 그 사회교과를 다시 우리가 손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반성을 해서 좀 애국심과 이 나라에 대한 포부와 이 나라를 잘 이끌려고 하는 그런 꿈을 심어주는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한번 기회가 됐으면 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선 교수님께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의 문제점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교과서가 대한민국은 나쁜 나라고 끊임없는 민중혁명이 필요한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까 뭐 순차론, 병행론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저쪽 사람들은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적이고 윗선적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인권 문제, 그 다음에 민주주의 문제를 비판을 하면요. 저 사람들 뭐라 그러냐 하면은
못 사는 나라에서 민주주의 되는 거 맞냐 이럽니다. 예. 그러니까 식량 보내줘야 된다 이럽니다. 인권 그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 먹고 사는 게 문제 아니냐.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먹고 사는 게 더 급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대통령을 했던 이승만, 박정희를 비판을 할 때는 싹 태도가 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마지막으로 김정욱 사무총장께서 마지막으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정욱입니다. 교육시민단체로서 NGO 활동을 교육 쪽에 7, 8년 이렇게 해오면서 현장에서 보는 그런 시각은 학자분들이나 관료들께서 보시는 시각하고 좀 다른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과서 문제를 보면서도 좀 저 나름대로 그동안 지켜본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작년 7월에 그 초등교과서 검정 확대, 검정 전환 확대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사회교과서가 포함이 됐고 초등사회교과서에는 이제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역사 교과서 문제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전개될까 염려되는 여론도 있고요. 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보수교육계에서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내는데 그게 과거 그 박근혜 정부 때 있었을 때만큼 논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국정화냐 검정 전환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전쟁이 끝난 상태로 보이거든요. 지금 뭐 국정화를 검정 전환한다는 걸 반대하는 것으로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문제 가지고 별로 그 관심을 갖는 그런 단체를 못 봤는데 물망초에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데 대해서 정말 시의적절하게 생각을 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또 뭐 전문가이신 우리 교수님 평생 이 분야에 누구보다도 많은 전문성을 가지신 교수님께서 일일이 짚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게 국정교과서가 이 아닙니까? 저 어찌 생각하면 검정 전환하기를 잘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정부가 저쪽 편이면 국정교과서일 때 저렇게 바뀐다는 걸 우리도 같이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국정교과서 논란이 있을 때 그냥 국정이냐 검정이냐가 좋다 나쁘다를 가지고 싸워가지고 진 건데 굉장히 좀 우리들이 그 전략의 어떤 그 실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국정교과서가 나라에서 만든 교과서가 이 정도인데 우리가 뭐 검정으로 간 것을 반대할 가치나 있나 이런 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뭐 교과서가 발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아까 저 변호사님도 말씀했지만 법정주의잖아요. 다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교과서들. 헌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육기본법도 각종 법으로 해가지고 그 법의 위임을 받은 교육부의 고시나 시행령 이런 것들로 전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국가교육과정이고요. 그 국가교육과정 안에 교과서에 대한 세세한 집필 기준들이 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에 정해진 그 집필 기준 범위 안에 다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집필 기준 범위 안에서 재량적으로 집필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 국정교과서가 절대 이게 법을 어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대해서 우리 우파 자유진영에서 걱정하시는 것을 뭔가 개혁하고 개선하고 앞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 두 가지 노력을 해야 돼. 하나는 국가교육 과정을 적어도 정체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되고 어떤 지침을 좀 더 집어넣어가지고
그 교과서들이 그렇게 반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이 노력이 있어야 돼. 이건 정부가 하는 거죠. 사실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부가 뭐 박근혜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노무현 정부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놀거든요. 뭐 이 자리에 혹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부 관료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국가 정체성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자기들 기득권 지키는데 그 도움이 되면 그냥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번에 작년에 7월에 발표된 그 국가교육과정의 일부 수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유차 빼고 결국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각계에서 막 의견이 들어오니까 그 밑에 그 이제 3단계로 돼 있어요. 국가교육과정이 단원들이. 근데 그 첫째 단원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유는 뺐습니다. 둘째 단원 뺐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유의사항에 뭐 자유민주적 무슨 뭐 발전 과정 어쩌고 이렇게 해서 자유차 하나 집어넣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첫째는 국가교육 과정을 어떻게 이것을 그 교육부로 하여금 제대로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하나 맞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교과서만 지필진이죠. 아무리 국가교육과정이 뭐 그렇다고 교과서를 거의 작성하다시피 세세하게 해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 지필진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전 세계 어느 나라 교과서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지필진들이 그렇게 쓰겠다는 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출판사와 지필진이요. 이렇게 이게 상당히 우리가요. 이렇게 교과서 가지고 뭐 많이 얘기하고 학부모 단체들도 여기에서 토론회하고 뭐 이게 문제입니다. 뭐 동성애 어쩐다. 이런 소리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떠들어도 아무리 뭐 방송에 나가도 지필진이 그렇게 안 쓰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교과서를 우리가 집필해야 되는 겁니다. 출판사도 만들고, 그리고 그런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을 그런 지필진의 고문으로 모셔가지고 그런 각도로 그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0-30년 투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너무 표피적인 걸 가지고 계속 그렇게 외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5년 내지 10년 안에 이거 뭐 이 개선될 그 전망이 사실은 안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한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계획이 이제 계획이 나오면 장기 계획도 나오고 단기 계획도 나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근데 어떤 세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런 교과서 문제에 집착해서 정말 해야 될 세력이 있습니까? 네, 대학 교수님들 보면 우파적인 생각 갖고 있어도 현직에 있을 땐 말 안 해요. 이제 은퇴할 때쯤에서 이제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절망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만든다는 어떤 목표치를 놓고 보면 이게 과연 어떻게 누가 이런 세력을 이뤄서 그런 것들을 해나갈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교약서 같은 출판사가 하나가 이제 그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나름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지원을 받아 교과서를 냈지 않습니까? 냈는데 뭐 저들의 총공격에 그냥 뭐 채택이 거의 안 되다시피 이렇게 됐을 텐데 앞으로 우리가 정권을 가져온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우리가 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 교수님 그 발제하신 내용 너무 전문적이시고 정말 그 지당하신 말씀을 다 세서 읽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여기 사례를 들어서 토론을 했는데요. 취지는 이런 겁니다. 결국 국가교육 과정에 기술된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교과서가 나와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심의 기준이 국가교육 과정에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거기 민주주의라고 돼 있어요. 자유로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지필진이 그렇게 쓴 거에 대해서 아무리 심의위원 중에 좀 바른 정체성을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시를 해도 안 따라도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지시를 권고로 바꿨다 이런 건 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지시를 해도 되질 않습니다. 국가교육 기술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뭘 지시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가 국가교육과정에 실제 그 기록된 내용을 이제 하나만 예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문제 15페이지에 교육과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한 인물 명성황후, 안중근, 신돌석 등의 활동에 대해 조사한다. 2. 광복을 위하여 힘쓴 인물 이회영, 김구, 유관손, 신치호 등 활동을 파악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 그리고 마지막에 광복 이후 대한민국 수립 과정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수립의 의의를 파악한다. 건국이란 말이 없잖아요. 이 기술 자체가. 그럼 이렇게 교과서를 만들려고 국가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요. 헌법에 위임을 받은 고시에 정해져 있는데 그럼 이렇게 국가가 정해놓는데 교과서 만든 사람한테 왜 당신 자유자를 자꾸 빼냐. 이게 심의 기준에서 요구할 수가 있냐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하나는 이 국가교육 과정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집필진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우리 우파 진영이 우리가 반성해야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지 못하고 그런 세력을 만들지 못하고 또 그런 노력을 하는 단체나 어떤 집단이나 세력들이 없어요. 그냥 걱정만들 하세요. 걱정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7종 교과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우리도 뭘 만들어죠. 8종을 만들지 9종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들어갈 이거는 굉장히 하루 이틀에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50억이면은 출판사 만들어서 교과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좋은 자문위원들 해서 회의해가면서 교과서 편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학법인 협의회라든지 사립학교 교장협의회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교육감이 우파 교육감 되는 지역에는 그런 교과서가 들어가게 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면밀하게 장기적인 계획에서 뭔가 컨트롤 해가면서 누군가 해야 될 일들인데 과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쪽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걱정들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게 안 됩니다. 걱정하셔도 그건 절대 우리가 걱정하는 그것을 해소할 국가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지금 교육 문제뿐만이 아니고 뭐 안보, 경제 뭐 할 것 없이 다 넘어가는 중인데요. 특히 이 교육 문제는 그런 세력도 없지만 정치권도 큰 문제예요. 안보나 경제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 되면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요. 뭐 교수들 모셔다가 경제에 대해서 뭐 최저임금이 뭔지도 뭐 알아보려고 그러고 대통령이 좀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걸 노력을 하는데 교육은 그렇게 안 해요. 이제까지 제가 전해 들은 내용은 교육은 누구든지 대통령 되면 맡깁니다. 자기가 공부를 안 해요. 맡기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맡김을 받은 사람이. 예. 그러면 뭐 노무현 정부 때는 뭐 저쪽 뭐 연세대 어떤 그런 교육부 장관 맡기고 또 누구한테 맡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름 그 정부에 충성하기 위해서 아이런 걸 교육을 잘한다라는 걸 대통령한테 진상해 가면서 제도 만드는 거예요. 뭐 자유학기제 같은 거 하나 만들고 말이죠. 별 만들어놨는데 아무 쓸모없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뭔가 그걸 통해서 이 정부는 교육을 잘했다라는 정치적인 구호만 하는 거예요. 또 정작 중요한 건 이 교육과정 이런 거 세세하게 하고 이런 거 하나 바꾸게 하는 게 중요한데 예. 이런 거 다 맡겨놓고 시대교육부 관료들은 뭐 그런 거 관심 없어. 그거 바꾸려고 그러면 자기가 뭐 하나 바꿨다가 다음 정부에 예? 저기 될까봐 그냥 안 나서죠. 예. 그냥 가만히 있죠. 적극적으로 안 하죠. 그러면 누군가 이걸 뒤에서 컨트롤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움직이든지 해서 교육에 국가교육과정은 이런 걸 바꿔야 되고 교원제도는 이런 걸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실제로 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시하고 이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청와대 행정관들이 막 참모총장 불러다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못하는데 그런 정부가 다음에 정권을 잡더라도 그렇게 세세하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해야죠. 교육 분야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이 손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그런 조직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거기에 어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주요 인사들을 항상 그 곁에 두고 그런 좋은 그룹을 만들어서 연구하게 하고 정책화 시켜놓고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권력을 잡았을 때 그걸 쫙 저들의 그 발목을 탁탁탁 쳐내면서 그걸 실제로 시행되게 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국정화 해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안 됐잖아요. 지난번에 너무 국민들의 지지 못 받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소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교육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심의 기준이 돼요. 그게 국가교육과정이 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 문제점을 우리가 분석하고 다 내가 교과서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나와 있는 교과서만 가지고 다들 얘기해요. 나와 있는 교과서 가지고 이런 게 들어갔다 사진보다 이 얘기들만 다 하셔요. 어디 가나지 그렇게. 이 교육과정 심의 기준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제가 교과에서. 그걸 좀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집필지 문제는 쟤들 집필지를 잘하는 거야. 걔들 자기들 입장에서는요. 그걸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 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안 만들면서 왜 걔들 욕만 하고 있냐고요. 우리 집필지를 만들고 우리 교과서를 만들어야죠. 어차피 세계 추세는 검정하러 갑니다. 검정하러 가요. 또 국정화를 하더라도 다 국정화기구에서 100% 우리 입맛에 맞게 못 만들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려면 우리 집필지 우리 교과서를 만들고 그게 학교에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검정 가는 걸 반대한다 이런 것은 별 실익도 없고요. 또 반대해서 뭐 안 되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뒤에 그 자료에 그 교육부에 그 나온 자료들 그대로 제가 이게 전제한 건데 이걸 보면 교육부 관료들이 지금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저 뒤에 그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그 의견 조사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문항 자체가 교육부 관료들이 이거 하려고 문항 만들어놨잖아요. 벌써. 그 교육부 관료들까지 자꾸 협조하는 걸 누가 어떻게 말릴 수 있어요? 못 말려요. 그리고 아무리 여기서 뭐 의견들을 뭐 몇백 개가 들어온다. 근데 결국 첫 단어라고 이건 안 바꾸고 밑에 유의 사항만 있고 한 글자만 바꿨잖아요. 그 의견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국내 역사학계의 중론을 고려하여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가 되고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우리가 그 문제인식을 새롭게 해가지고 새로운 각도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실질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은 그 추진계획이 지금 입법 예고 상태예요. 그래서 사회교과서까지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된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금이라도 이제 법률상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그 사회교과서 검정을 하지 마라. 다 의견을 내면 교육부가 그런 의견을 받아서 취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교육부는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인다. 제가 그 담당 연구사들하고 통화를 해보고 했는데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가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또 우파에서 뭐 수만 명이 무슨 탄원서를 낸다거나 이런 운동을 하는 것도 뭐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서 또 그런 걸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받아들여질까 이제 이런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교수님도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교육부가 계속 학생과 교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과서 검정을 한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부가 그 양심이거든요. 자기들이. 학생과 교사의 선택권이라는 걸 계속 내세우면서 말하거든요. 자기들이 양심적으로 이제 꺼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그거에 집중한다 그러면 이 학생 선택권을 조금 그 넓혀가지고 학부모 선택권으로 해서 이걸 교과서 선정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들어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라 교육부 이런 건 요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도 그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연구소한테. 아니 여기 학생과 교사의 선택권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학교 현장에 가면 다 교사들이 교과서 선택하지 학생들이 선택하는 게 있냐. 당신들 왜 여기다 학생 교사 선택권이라고 썼냐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해요. 자기들이 양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교사 선택권을 위해서 이 교과서를 검증한다 이런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학생과 학부모가 교과서 선택에 개입할 수 있는 교과서 선정 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교사들이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과목별로 학교에서요. 그래서 이번에 교과서를 뭐 쭉 검토를 7종 8종 교과서 역사다 그러면은 그럼 그 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 쭉 해갖고 자기들이 1순위와 2순위를 올려요. 그러면 학운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제가 학운위에서 보니까 올라왔어요. 그래서 난 모르겠는데 다 2순위로 하세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요. 1순위, 2순위 올려고 법으로는 그래.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좋습니다라고 올라온 거예요. 다 2순위로 해라 그랬더니 난리가 나는 거야 학교가요. 자기들이 교사들이 하고 싶은 게 1순위 해달라는 거지. 그럼 거기서 학원에서 뭐 학부모들 거 어떻게 바꿔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심의 과정에서부터 들어와야 되지. 뭐 교사들이 다 해놓은 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거 꼭 안 되라고 말할 근거가 참 쉽지 않아요 학부모들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교과 선택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라라고 권고하면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실질적인 걸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검정도서 심사제도 개선, 이거는 지시냐 권고냐 별 의미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전술한 바와 같이. 옛날에 지시해도 하나도 안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육부도 그냥 권고해서 서로 합의해서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이런 내용이고, 이미 국가교육과정이 이미 너무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별로 싸울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부는. 제가 전화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여태까지는 뭐 다 이게 역사 문제만 그런데 교과서가 수백 종류 되잖아요. 딱 이 역사 교과서 하나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지침은 모든 교과서에 해당되는 거지 역사 교과서 하나만 놓고 이걸 지시로 꼭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변명들이 있어요. 네, 그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본심사를 그 1, 2차로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통합합니다. 통합하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 더 이제 강화를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기간도 기초조사 기간을 늘려갖고 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바람직하죠. 근데 자기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만약에 지시할 사항인데 안 들을 정도 내용이면은 아예 사전에 1차 심사에서 불합격시키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맞긴 맞아요. 야 이거는 지시해서 고쳐서 오면은 합격시켜줄게 할 만한 내용 아예 1차에 불합격시켜버리면 되거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정부가 하려고 들면 불합격시키면 됩니다. 그럼 아예 처음부터 애들이 그런 내용을 출판사가 심사본으로 안 내겠죠. 근데 현실성은 없잖아요. 그게. 그죠? 관행이 있고 그런데 그 현실성은 좀 없어요. 근데 굳이 뭐 교육부가 막 칼이 힐듯이 뭐 우리 우파 정부라서 이상하게 해오면 다 실종 다 불합격시키더라도 불합격시키면 되는 거죠. 예, 파장을 일으키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심사위원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연구사가. 불합격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예 너무 미달되면 1차에 그냥 불합격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변명이죠. 사실은요. 이렇게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를 나온 다음에 자꾸 싸우지 말고 그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비밀로 합니다. 심사위원도 비밀로 하고요. 그 출판서 낸 심사본 있지 않습니까? 심사해달라고 낸 그 교과서 본 그것도 비밀로 해요. 네, 비밀로 하는데 이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알려면 다 알 수 있는 거지. 우리 우파에서 그거 알아낼 수 없어요? 심사위원 누군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다 압력을 넣으면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 당신 어느 학자 어느 교수인데 이거 당신 통과시킬 거냐 예를 들면 나중에 발표할 때 심사위원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는 게임 끝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관여할 수 있어요. 관여. 마치 트럼프가 김정은 끌어들여갖고 지금 계속 관여하듯이 예? 관여를 하잖아요. 계속 뭐 하면 이제 지금은 관계를 맺잖아요. 그것처럼 그 관여할 수가 있는데 예, 법률적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시민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으로서는 관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비밀도 빼내가지고 뭐 이렇다더라 하고 우리가 터뜨려가지고 막 그 해당 공격하면 뭐 그런 거 없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있는 거니까. 그럼 공개해봐라. 아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제 총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상황이 교과서뿐만 아닌데 하여튼 교과서만 보더라도 상황은 심각하다. 우선 교육부 그 교육과정, 법정주의인 그 교육과정 자체 내용이 굉장히 문제 심각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왜 그 단원 구조 있잖아요. 단원 구조. 그 단원 구조는 교육부 교육과정에 그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그 순서가 돼 있는데 어느 집필직이 반대로 바꿔도 안 됩니다. 그거는. 순서가 국가수립과정,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4번, 5번, 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에. 그럼 4번, 5번, 6번을 바꿔놓으면 모든 교과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부가 지금 말이 정부지 그게 교육부가 고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부가 하는 거예요. 교육부가 이미 저들의 역사관을 전개할 수 있는 아까 뭐 병행론 이거를 채택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박근혜 정부 때도 그대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이 대통령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뭐 밑에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챙겨주니까 그냥 뭐 아무리 박근혜 정부가 5년 있었어도 그런 거 그냥 뭐 아무도 문제의식 없이 이제 왔던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우리가 정말 교과서 투쟁 그 정도 할 정도의 그 내용이었으면 그냥 단순 국정하냐 뭐 이렇게만 싸울 게 아니었는데 그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미 교과서에 대해서 우리 우파로서는 이미 한번 졌기 때문에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사회 분위기가 있죠. 언론에서 그래서 잘 안 다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뭐 얘기해봐야 에이 그거 뭐 되겠냐. 이미 국정화 얘기는 끝났는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파의 교과서 추진하려는 그런 세력이나 단체도 저희는 뭐 전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도 아직 못 봤어요. 다만 기독교 쪽에서 뭐 안 되면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대안학교에서 사용할 역사 교과서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는 제가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라도 추진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 참 대응 전략이 별로 없고요. 그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또 문제 제기는 해야 되겠죠, 그죠? 특히 교육부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교육부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의 과정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뭐 우리 또 물망초에 유력하신 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관련된 정보라든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교수님들. 어차피 심의위원들 뻔하잖아요. 누가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계통에서는. 우리는 근데 교과서 그 계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다 보니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우파는 이 교육 쪽에 싱크탱크가 없어요. 좌파들은 무슨 전교조가 큰 역할을 하고요. 근데 전교조 요새 이제 정치운동만 하죠. 근데 전교조 대신 사곡세라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좌파의 모든 교육 싱크탱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월 한 1억 정도 이상으로 움직이는 단체인데 그 유급 직원이 한 20여 명이 교육 문제만 연구해요. 교육 운동만 해요. 매일 모니터링하고 교육부에서 나오는 발표된 내용들 모니터링해서 뭐 필요하면 가서 항의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국회 찾아가고 토론회 열고 유급 직원 20 몇 명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 단체가 대한민국 모든 교육 문제에 관여하고 있고 이 단체가 이은혜와 함께 그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교육 공약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에 다 들어갔어요. 그 내용들이 뭐 학원 휴무제, 자사고 폐지하고 무력화시키는 것부터 해서 영어 교육 뭐 유치원 때 못하고 바깥 등록금 이게 거기서 다 나왔는데 얘들이 계속 그 싱크탱크에서 관련된 교수들 이런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하면서 계속 추진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육적은 없잖아요. 싱크탱크가. 없어요. 또 사회시민단체들도 뭐 나름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너무 뭐 약하죠. 우리는 뭐 두세 명 자원봉사 하시는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고 뭔가 자금 있고 그러면 이게 활발하는데 그게 하기 어렵고 교육시민 싱크대 없으니까 한국당 가면 교육 정책이 없잖아요. 여기는 교육 복지 정책만 있어요. 뭐 대학 갔는데 학자금 이자를 감면해 주는 거. 그건 교육 정책 아니잖아요. 교육 복지 정책이지. 그리고 참 지금 이 교육 분야의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교과서는 또 그 중에 일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부마저도 이처럼 절망적이니까. 지금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교육 시민 운동 하시는 분들이 좀 저들의 그 급소가 뭔지를 좀 제대로 알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슈화 시켜주면 던져주면 그거 갖고 싸우느라 거기 힘 다 빼요. 엄청난 인력과 그걸 거기다 그냥 소모하고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교육은 이제 뭐 오늘 뭐 그냥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틀을 바꿔야 됩니다. 교육은 틀을 바꿔 다시 말해서 교육학적으로 접근해서 대한민국 교육 못 바꿉니다. 경제학적, 경영학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교육의 틀을 바꿔야 돼요. 지금 완전히 적자 중에 뭐 완전히 망한 교육 산업이거든요, 대한민국이. 근데 그걸 세금으로 계속 유지 발전시키면서 그 월급 주고 있잖아요. 교육 공무원들 월급 주고, 교육청 먹여 살리고, 교사들 먹여 살리고, 이렇게 교과서 만든 사람들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틀을 바꿔가지고 틀이 바뀌면 거기서 움직이는 그 기득권을 가지고 이렇게 짜먹어서 움직이는 교사나 교과서 이기주의, 과목 이기주의 또 엄청납니다. 과목마다. 그리고
또 그 뭐 거기서 수많은 그런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바뀐 틀에 자기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교육개혁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욱 사무총장께서 우리 김주성 교수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좋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긴 합니다만은 방청하신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고요. 또 발표하신 세 분 보충하는 말씀을 좀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성신여대 교육과학과에 있는 김경입니다. 이런 자리가 우선은 이게 사실은 이게 교육학계 사람이 한번 나와서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왜냐하면은 이제 교육대학에도 사회교육과 저 과가 있잖아요. 우리 김수성 교수님이 이제 교원대학이 여기 중등이고 거기서 좀 이게 깊이 좀 파헤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얘기하고, 두 번째는 검정화를 반대하시면 안 되십니다. 왜냐면은요, 우리는 이게 쉽게 얘기해서 국정이라고 하는 건 국가주의 발상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국가교육과정 갖고 있는 선진국은 우리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영국도 있지만은 사립학교는 절대 국가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진영은 국가주의보다도 시장의 자유, 인간의 선택을 강조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수 진영에서 검정을 반대한다고 하면요, 우리 기본 철학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사실 검정주의하고 자유 발행제라는 게 있어요, 교과서에. 이거 대학을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은 교과정도 국가에서 간섭 안 하잖아요. 교과서 간섭 안 하죠. 그게 이제 선진국 모델인데, 미국 같은 나라도 예를 들면은 역사 가지고, 미국도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흑인의 인종차별 문제. 그지만 민간에 맡겨도 지성계나 학계 다 소화시키고 애들 교육시킨다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야, 이제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자유민주의 가치를 어떻게 교과서에 반영할까. 그건 사실 우리의 숙제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우리가 논의해서, 왜 제가 얘기하느냐면은 교학사 교과서가 실패한 사유가 좀 내용이 좀 부실했어요, 사실은. 그 결정적인 계기가 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친 거거든요. 그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는 학교 현장이나 아까 우리 김정우 사무총장 말씀하셨지만 교과서 선택권은 학원위에 있습니다. 학원위가 학부모위원이 반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공부하시면 되는데 모르니까 선생님에게 판단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 어떤 견제나 제한장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검정제를 반대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이주호 장관이 있을 때 검정제, 자유발행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반대하시지 않는데, 내용이 편향되는 걸 어떻게 사전에 제어하고 소위 말해 자유민주주의 가치, 시장경제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둬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신 취지는 아니신 것 같아서 나중에 발제하신 분이나 토론하신 분이 거기에 대해서 멘트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양윤수 변호사님 하실 말씀. 검정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역사 교과서 지금 지필 진이나 이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너무 편향성이 심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2022년도도 조금 뒤로 미룬다거나 아니면 지필할 거면 지필 기준을 확실히 강화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정제로 국정제로 회귀하자 지금 국정제로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전에 그 전두환 정부 때 개관 현대사라고 해서 그 역사학계에서 공식적으로 근현대사를 연구하던 학회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현대사를 불온한 것이다 해가지고 그걸 폐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보수 쪽에서 우리가 이런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 시장의 불균형성, 공정한 우파,
보수 우파의 교과서가 나올 수 없는 있도록 어떤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부터 준비하자. 사무총장님 말씀처럼. 그렇고 다만 우리가 분명히 지금 현재 체제 전쟁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념 대립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편향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또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아, 예, 있죠. 저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최병홍이라고 그러는데요. 보수파에서 그 교과서 전쟁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과서를 각 학교에서 채택할 때 교과서의 내용만 가지고 과연 채택하느냐, 교사들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제 관내에 제가 자주 접하는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제가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에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는 게 교과서 채택 과정에 먹이사슬 부분이 있다. 이 교과서의 유통시장 부분을 전혀 그 보수 우파에서는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성출판사라든가 부산이라든지 교학사라든지 이런 데서 교과서가 나오면은 그게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참고서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집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금성에서 나온 교과서를 채택을 하면은 그 출판사 그 교과서를 참고로 해서 전제를 해서 참고서 만든 집필자, 문제집 만든 집필자들이 그 교과서를 채택해달라고 각 학교에 집요하게 로비를 합니다. 그랬을 때 국정교과서 하나를 딱 만들어 놓으면은 일체 그 마케팅이 없어요. 유통시장에 누구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러나 검정교과서를 해서 7종을 만들어 놓으면서 각 중고등학교에 많은 그 교과서 유통시장에서 집요한 노력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들이 과연 교과서의 내용의 충실성을 가지고 교과서 선택하느냐, 그거는 참으로 그 이상적인 것이 현실은 있지 않다. 먹이사슬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외면하고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좀 전에 우리 김정욱 사무총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패배하기 전에 시장에서 먼저 패배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예, 좀 유념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차관님, 예. 질문이라기보다 아까 그 이재원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70년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는 이 얘기하고 겹쳐서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인지 한번 좀 여쭤봤는데 제가 잘 아는 동기가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사학자인데 옛날에 이런 이념적인 적이 있기 전에는 현대사는 이거 시간을 아까 말씀한 시간을 두고 그걸 연구하는 거다. 그래서 원래 정통사학자들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념 결정이 되면서 이 소위 좌파적인 이런 사람들이 국사학과에 들어가서 현대사를 그냥 지금 너무 이른 건데 그걸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제 그게 실제 운동에도 적용이 됐는데 그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는 완전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들은 거의 전부 다가 좌편이니까 새로운 그 객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신진학자가 들어갈 수도 없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검정제 할 때도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필진의 중심이 되어 있고 말씀하신 소위 제대로 된 그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기본
그 지필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가적인 또는 사회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건전한 사회를 위한 사회교과서, 역사교과서를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그걸 만들기 위한 국민적인 그런 그 자각을 하고 우리가 이 소위 지필진을 우리가 확보하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그 말씀하신 데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하여간 늦었다 싶을 때가 제일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전쟁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맞습니다. 예. 또 아까 예. 우리 하은정 변호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정욱 총장님 하신 거 관련해서요. 그 지필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지필진 어떤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지필진이 되고 있는지 좀 제가 거기에 대한 뭐 정확한 정보는 없는데요. 지금 교수님 관련 과목에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나 교사들이 이제 모여서 지필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교과서 지필진 되는데 무슨 엄청난 무슨 자격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 교사들이 다 만들 수 있어요. 보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하나 좀 질문하신 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헌법학자도 계시고 뭐 이사장님도 또 법률가들이 많으시네요. 대한민국 교육은 사실 법정 싸움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교육의 자유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제 개인 생각에는 헌법 개정이 되면 교육의 자유가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교육의 자유와 관련한 어떤 이제 쟁성이 있으면 저요. 자꾸 교육은 공용하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립학교가 뭔가 자율권을 가지고 해서 뭐 이렇게 하면 또 지고 자사고도 뭘 하면 지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 헌법에 교육의 자유 조항이 들어오면 교육의 자유의 핵심 가치가 학부모의 자녀 학습권입니다. 그럼 거기에 선택권이 있어야 자녀 학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파생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법정제도인데 전부 국가가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를 그냥 맡겨놓으면 알아서 좀 키워줘 이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서로 그 교육 철학적인 측면에서 다른 갈래거든요. 그래서 그게 돼야 되고 그러면은 아마 그 우리 학교 설립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법인 해가지고 그냥 그 학원은 설립 자유가 있는데 학교는 설립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 공용화되지 않으면 절대 그 사인이 학교를 교육 못하게 돼 있는데 이 학교 설립의 자유가 들어올 수 있으면요 이런 문제 다 해결이 됩니다. 학교 설립의 자유 안에는 교사를 임명할 수 있는 자유, 교과 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자유,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학교 설립자에 의해서 그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그냥 바로 한 방에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틀을 바꿔서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많이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들을 또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번만 더 질문을. 예. 전차.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유성 교수님께 간단히 질문 드릴 게 있어가지고 그 교육가로서 일생 동안 교육 헌신한 질문 입장에서 그 정치권에서 교육에 그러니까 특히 역사 교육에 가입하는 그거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가로서 개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느낌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이제 교원대 총장을 하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국가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육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학교 설립 자유가 없고 법정제도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거였구나라는 건데 제 느낌은 뭐였냐면요. 우리가 아까도 검정 반대하면 안 되듯이 자유주의 쪽에서 모든 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발권위주의 시대 때 그 부분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해결됐어야 되냐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거를 개발권위주의에서 자유주의로 다 바꿨어야 돼요. 그런데 이주호 장관이 하는 거 보니까 전부 국가주의예요. 국립대학만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사립대학까지 다. 그래서 그래도 교육 자율권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예전에는 왜 초등학교도 사립학교는 자율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다 없어지고 중고등학교 자율권 다 없어지고 대학까지 자율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 가면은 꼭 그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개발권위주의를 넘어가는 이 자유주의 이걸로 가야 되는 시기를 잃었다. 그 시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우리 개발권위주의에다가 붙인 게 뭐냐면 권위주의이기 때문에 더 사회주의 쪽으로 이 정책 가기가 훨씬 쉬워진 거죠. 이거 아까도 우리 김 변호사님께 사무총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교육 과정 언제 만든 거냐면 이 정부에 들어와서 만든 게 아니죠.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움직여 나갈 때 자유주의적인 이런 생각에서 하지 않고 전부 개발 권위주의 시절에 사립학교들 처음에는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만 해도 국가의 도움이 없으니까 자유로 여러분들이 좀 세워서 그 독지가들이 학교 세워서 해주십시오 했다가 전부 소나기 끌어놓은 게 박정희 대통령 때 끌어였고 뭐 그 중학교도 뭐 시험제도 없애고 뭐 하면서 전부 이 전두환 넘어오면서 전부 국가 관리 쪽으로 다 넘어가고 그나마 숨 쉬던 게 대학이었는데 지금 사립대학들 전부 고사 상태입니다. 반값 등록금 누가 만들었냐면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반값 등록금 홍준표 대표가 제가 이제 그 국회 발표가 갔는데 이 양반 와가지고서 그 양반 말 돌기 심하게 하더라고요. 뭐 처음에 우리 발표는 듣지도 않고 그 질문 듣는다 그러는데 대학생들 저쪽에 있으니까 너희들 반값 등록금 내가 해줄게. 그런 거예요. 반값 등록금 딱 되니까 사립학교들 다 손들었습니다. 사립학교 돈 들어올 데가 없어요. 다 국립화 돼가지고 전부 교육부만 봐요. 제가 총장을 했는데 사립대학 총장들하고 국립대학 총장들이 그 교육부 가서 로비하는데 같이 그 경쟁자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 법정제도 이거 바꿔야 된다는 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없고 이 틀을 만약 바꿔놓으면 이게 우리가 투쟁을 해서 여기서 바꿔지기 시작하면 검정제도 이 부분들 다 사립학교에서 이사장들이나 뭐나 힘을 쓰기 시작하면요 전교조 다 무너지고 이 교과서 전부 자율선택할 수 있고 우리들이 책들이 하면 팔리거든요. 이게 지금은 우파 사람들이 책을 써도 안 팔려요. 교역사에서 정확하게 받지 않습니까? 그럼 20몇 개 교회 쓴다는 거 못 쓰게 해가지고 교학사 망하고 이 우파들 책 쓰는 거 팔 수가 없다는 게 교과서에 돈 대주질 않고 그 우파 학자들 모으지도 않고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판이 시장에서 실패한 이유는 책이 안 팔리니까 우파에서 쓴 책들이 안 팔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이 검정제도로 초등학교까지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은 이 싸움은 훨씬 더 근본적인 싸움이 돼버리고요. 제가 봤지만 민주시민이나 애국심을 키우는 게 아니고 이건 뭔가 우파에 대한 우파 생각들을 전부 부수는 쪽에 아이디어를 갖고 이걸 만들어가는 쪽에 커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신경 써야 될 거는 뭐 이 전쟁에서 우리들이 갈 거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얘기했듯이 개발권위주의나 사회주의나 국가주의 쪽으로 우리가 해결해가지고서 죽어도 안 되고 이제 우리가 갈 길로 정확하게 잡고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대신하겠습니다. 그 아까 하 변호사님께서 그 자격 요건 제가 확인해 본바로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력서를 제출하도록은 돼 있는데 뭐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예전에는 있었는데요. 네. 노무현 때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정식으로 학위를 받았다거나 그 분야의 역사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쓸 수 있으니까 야 쪽에 있던 그러니까 야인으로 있던 토사학가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화 씨 같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때 바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걸 바로 잡았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바로 잡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이거를 강화해주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교과서가 이런 거고요.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돈이 없어도 한번 우리 물망초 교과서 한번 만들어. 우리 김 총장님, 제가 우리 물망초에 도서 출판 물망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도서 출판 물망초 발행인을 맡아 있는데, 아까 그 교과서 만드는데 뭐 50억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교과서 여러 종류 다. 무슨 50억씩들. 그래서 한 2, 3년 관련 자문위원들 모아가지고 월급 주면서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예. 어떻게? 월급을 주면서 2, 3년 동안 예, 그 사람들 다 연구하고 해서 교과서 집필하고 해서. 교과서 한 종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 국어, 뭐 국어 교과서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분들 사용하는 거 보면 지금 2, 4년. 그 저는 이제 사회 교과서 초등학교 같으면은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근현대사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 교과서 출판사를 하나 차려갖고 이런 7종 교과서처럼 하나 제대로 하는. 근현대사 교과서 하나 만드는 건 얼마나 필요할까요? 예, 구충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구충들 변호사님 한 5천만 원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쉽지만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는 이걸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현존하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국가들 또 역사적으로 뭐 이미 사라진 국가들 쭉 역사를 보면은요, 국가의 탄생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반란이거나 전쟁입니다. 폭력적으로 국가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그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나쁜 나라가 태반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자기 학생들한테 자기 나라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고 나쁜 나라